상간소장을 받으셨나요? 그럼 지금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답변서에 쓰셔서 결국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고 계시는 피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말을 답변서에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바로 그 말 한 줄 때문에 위자료가 오르곤 합니다.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4년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800건 이상의 상간소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상간남, 상간녀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봤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피고들 중에 상당수가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됐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방문을 해주세요. 당황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에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수습을 해야 되고요. 그 수습의 시작은 바로 답변서입니다. 상간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하는 주장을 다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다만 답변서에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또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피고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내려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피고의 솔직한 마음이 답변서에 들어감으로써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간 피고의 답변서는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피고의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답변서에서 꼭 써야 될 내용, 그리고 쓰면 안 되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고의 청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피고라고 다 같은 피고는 아니잖아요. 만약 피고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불륜관계가 아니다, 또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또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를 하긴 했지만 이미 그때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피고의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피고가 책임을 인정한다라면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나 과다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피고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부인을 할지 아니면 인정을 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낮출지 명확한 노선을 정해서 답변서를 통해 밝혀야 되는 겁니다.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2번째는 피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고는 적어도 202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결국 원고 입장에서 원고의 변호사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일부 사실은 맞다고 하더라도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박을 하고 피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3번째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원고가 2024년도 5월 1일부터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라는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 수 있잖아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라면서 카톡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피고가 여기서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면은 이 증거에 대해서 해당 카톡 대화는 그냥 친한 직장 동료 사이에 친밀한 대화였다, 업무상 대화를 하다가 사적인 대화가 조금 이어진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행위를 하긴 했어요. 근데 2024년도 5월 1일부터 한 게 아니라면은 2024년도 5월 1일자 카톡 대화에 대한 입장은 피고가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말이죠.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4번째는 기각 또는 감액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피고의 행동이 왜 부정행위가 아니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럴 때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법률, 판례 등을 근거로 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습니다. 결국 법리가 중요하고 판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간소송을 경험한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반면 답변서에 꼭 넣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첫째,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피고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원고가 명확하게 증거를 내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우긴다면 재판부에게도 굉장히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고 결국 위자료 액수만 올라가게 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게 좋고요. 증거가 없는 부분, 그 증거를 충분히 파회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답변서에서 꼭 빼야 되는 내용 두 번째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가끔 보면은 원고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원고의 배우자를 비난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하는 피고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어차피 소송의 승패나 이제 위자료 액수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돼서 나오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의 태도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더 불리해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이 있는 피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무조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특히나 원고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피고분들이라면 이런 표현은 정말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꼭 빼야 될 내용 세 번째는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피고 측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증거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고 불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피고를 변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의뢰인인 피고가 이 내용을 꼭 증거로 내주세요. 아니면 이런 내용을 꼭 주장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꼭 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피고가 2023년도부터 원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고는 교제 관계를 가진 것은 잘못한 거다, 자기가. 근데 사실 원고의 남편이 엄청 꼬셔가지고 그래서 불륜 관계까지 이어지게 된 거다. 그러면서 2021년에 이 원고의 남편놈이 저를 엄청 꼬실 때 뭐 사랑한다, 뭐 사귀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그 증거예요. 라면서 이 카톡을 증거로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를 내면 물론 피고를 먼저 유혹한 것은 원고의 남편이다. 이런 점을 증명할 수는 있고 이게 부정행위 가담 정도 측면에서는 위자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은 2023년인데 2021년도에 이루어진 이런 카톡을 내게 된다라면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 증거 때문에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는 2023년이 아니라 2021년쯤에 시작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부정행위의 기간 측면에서 무려 2년이나 더 길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부정행위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들 많아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뭐 카톡 대화 이제 몇 개 정도인데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나를 먼저 꼬셨다. 이런 사실을 나 꼭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 많은 뭐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뭐 이런 거를 다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불륜 증거를 원고에게 헌납하는 꼴이거든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보다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웠다. 이 측면에 법원이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피고에게는 불리한 증거라는 거죠. 이렇게 답변서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과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뭐 법률을 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판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내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피고가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불필요한 주장, 감정적인 주장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제출하지 않아야 할 증거들을 제출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중에서도 상간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게 유리하겠죠. 저 역시 지금까지 8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한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당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게 편히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